노벨문학상 필독서 30. 자, 세기 소설. 월경을 느끼는 노벨상 조연어 연세대에 졸업하고 시민 활동을 하다가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했네요. 노벨문학상 필독서. 어떤 사람 조지 버나드 쇼부터 아니 에르노까지 30건. 문학의 삶의 주는 풍성함은 뭘까요?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통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기쁨을 노래한다. 인데요. 왜 노벨 문학상일까? 거대한 대형이라도 가득 메울 만한 수많은 문학 중에서 대표적인 노벨 문학상은 버나드 노벨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데 당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의 발전과 진유를 위해 사용될 줄 알았지만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전혀 예상치 못했을까요? 파악하는 건데 노벨은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이너마이트 개발로 얻은 막대한 재산을 인류 건강을 위해서 힘쓴 사람을 또 유엔을 남겼다면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평화 등 다수 분야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는 노벨상이 탄생이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은 나중에 스웨덴 국립은행에서 별도로 제정한 상이다. 별도로. 그렇다면 노벨문학상은 어떤 작가가 받는 걸까? 일단 노벨상 자체는 살아있는 사람만 수상이 가능하고 공동수상이나 팀수상이 가능한 다른 분야와는 달리 노벨문학상은 단독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작품성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지만 시대 상황이나 출신 등 작품 외적인 요소가 수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는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상사가 될 수 있는 작가였지만 당시 러시아가 수상국에서 제외된 상태로 수상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벨문학상은 작품이 아닌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작가의 정신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다양한 풍성한 인류의 삶 속으로 문학은 크게 시간, 공간, 인간을 다룬다. 우리는 가족에게 100년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장관 역사와 비교할 때 사람의 100년은 짧으며 물론 이런 효용성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다. 깊고 진한 문학 한 잔. 이 책은 꼭지당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바쁜 시간 휴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 음미하면서 순서와 상관없이 한 꼭지만 읽을 수도 있다. 정연호. 1901년부터 1960년대 노벨문학상 최초 여성 수상작가 셀마 라길레프 닐스의 이상한 모험. 셀라 라길레프는 스웨덴 벨름란드주의 모르바카 한 농장에서 태어났다. 군부대 장교였던 아버지와 공장장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셀마 라길레프는 그 중에서 5째였다. 할머니로 부유한 가정 형편 덕분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 덕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라길레프는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10살 된 때 성경을 완독해서 여성으로서 이후에 집안의 기독교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당시 지식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마르크스 사상, 니체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동화 1902년에 스웨덴 전국교사협회에서 주인공 닐스 홀게르손은 스웨덴 남부의 한 농장에 살고 있는 장난꾸 1억에서 악명 높은 소년이다.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친구들 골탕 먹이고 농장의 약한 동물을 괴롭히려 하고 어느 날 닐스는 괴롭히던 여종에게 저주받아서 엄지손가락만한 인간으로 변한다. 그가 괴롭히던 동물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쫓기게 되자 집에서 키우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웨덴 전 지역을 여행하게 된다. 여행 도중에 기러기 대장의 리더십을 배우고 힘으로 모든 걸 지배하려했던 혀와 대처하기도 하는 등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최종 목적에 도달한다. 여행 중에 닐스는 사람 평등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뉘우친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느낌은 안드레슨 동화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녀가 벌였던 인간형은 이성적인 리더십을 지닌 기르기 대장이었다. 공정과 평화를 꿈꾼 작가에게 주어진 노벨 문학상. 아라길레프는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 사랑이 넘치는 세상 첫째로. 둘째로 모든 생명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셋째는 공동체주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닐스 이상한 모험은 다양한 사상이 이상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다. 라길레프가 고상한 이상주의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상주의라는 말은 현실보다 좋은 세상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누구를 위한 종교이고 누구를 위한 사상인가를 따져보면 결국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된다. 작가가 바라는 세상아. 그런 닐스 이상한 모험. 라길레프의 작품에서 보여준 공존과 통합의 정신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세계 공동체로서 나가는 행복은 가까이 있음을 가르쳐준 모리스 마테를링크 파랑새. 그의 희곡 작품은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인 공간으로 공상으로 뛰어나고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1862년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의 헨트에서 태어났다. 마테를링크는 프랑스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영어와 독일어를 익혔고 현지라던 생활을 졸업하고 파랑새는 1908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마테를링크의 명성을 더 높인 작품이다. 파랑새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니.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에 애니메이션 본 적이 있는데 희곡 파랑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치르치르는 미치르 일본식 발음으로 주인공의 틸틸미틸 각색된 애니메이션의 기억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라고 여기며 이야기가 조전한 메시지 이야기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날 밤 틸틸과 미틸 남이는 부잣집의 파티 장면을 창문 너머로 보고 한다. 이때 여설 할머니가 나타나서 남이에게 파랑새를 찾아오라고 한다. 느닷없이 명령해 당황했잖아. 파랑새를 찾으러 출발한다. 파랑새를 찾는 과정은 모험에 가까운데 방해하는 무리도 있고 돕는 무리도 있었다. 파랑새를 찾아다는 모험의 여정은 기억의 나라, 밤의 궁전,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를 거친다. 그러나 그들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딱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온 남미가 겪은 1년이라는 시간은 오직 하룻밤에 불과했다. 파랑새를 찾지 못해도 생각한 남미는 우연히 찾아온 옆집 할머니의 부탁으로 자신들이 맡아두었던 세 장의 새를 꺼내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찾고 있던 파랑새가 그 세 장석의 유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세 장석에서 나온 파랑새가 멀리 내려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책을 읽는 시기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독서 후 감상도 달라진다. 어린 시절 파랑새를 읽거나 만화로 볼 때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 파랑새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서 들리는 여러 나라들은 남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각 나라는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전쟁, 허영, 추억, 시간 등의 초상적인 개념들이 어린이 눈앞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려진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읽어보는 파랑새 속에 숨겨진 메타포를 찾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상징과 비유로 독자에게 영감을 주다. 마테를링크는 많은 희곡을 썼다. 희곡은 산문이지만 소설만큼 사실적이진 않다. 시만큼 압축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세세한 설명과 묘사도 없지만 시처럼 은유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작가가 상징주의를 지향했던 만큼 은유적인 요소가 잔뜩 들어있다. 물론 작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해석될 경우에 논쟁을 넣을 수 있지만 이런 것 또한 작품을 읽는 맛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작가는 파랑새를 쓰기 전에도 여러 희곡 수필 알려진 작가. 그러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동화의 모습으로 깊은 영감을 드러내며 동시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독자 자신의 감정에 호소하고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말은 파랑새를 의식했음을 가리킨다. 메타포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마테를링크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후반으로 한층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 그러나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문화를 꽃피우던 유럽의 겉모습과는 달리 사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공산주의 사상의 득세, 허무주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많은 사상적인 흐름이 유럽 곳곳에 퍼져 있었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의 집을 겨우 그릴 필요도 없고 큰 것을 바랄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어려운 주제를 쉽게 상징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작가의 능력에 하려면 서성을 결정한 것 같다.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작은 힘. 파랑새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저지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작가는 이러한 행복의 본질을 깨달으며 작품 속의 행복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 틸틀과 미틸의 파랑새를 떠올려보자. 나폴레옹 모습을 구한 것을 알려진 네이크로퍼의 의미는 행운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크로버에서 네이크로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세이크로버를 밟고 뽑고 망가뜨린다. 그런데 그 많은 세이크로버의 의미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곁에 있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스스로운 행복을 포기하고 종일 찾아도 적혀 있는 이 행운에 매몰돼서 있는 현대인. 작품이 등장한 지 115년이 다 돼가는 지금 파랑새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개인적인 시간과 사회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독서를 당긴 이상주의 저지 버나드 셔, 무기와 인간. 저지 버나드 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소설가. 무기와 인간, 인간의 처인, 성녀 저인, 시저 클레오파트라. 이상주의 인도주의가 특이인 그의 작품에서 자극적인 풍자는 독특한 시적인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다. 1925년 저지 버나드 셔는 아일랜드 더블린 프로테스탄트 집안에 태어났고 정부 인사를 근무하는 아버지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가세가 극혀에 기울었다. 버나드 셔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음악을 좋아했고 선을 레슨을 받기도 했다. 작품을 쓰고 연설도 굉장히 잘했던 작가의 경력을 생각하면 학업 성적이 좋을 듯하지만 거의 하위권이었다고 한다. 다만 작문 실력은 좋았고 문학과 음악에 대한 예술 관심이 있었다. 가난 때문에 정기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어릴 때부터 사원을 일하면서도 자신의 작가 재능을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했다. 작가로서 처음부터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비평가로서 먼저 성공한 작가. 가난한 삶 잘 풀리지 않는 인생들을 고려할 때 버나드 셔는 당시 행했던 동선주의 매력들 조건을 누르바쳤다고 할 수 있다. 1881년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저지 연설을 듣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해서 칼 마르크스의 차원을 읽고 감동해서 1882년에 좌파단체 폐위비원협회에 가담하기도 한다. 작가 초기에는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비평가로서는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는데 192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떠들썩한 웃음 속에 숨긴 날카로운 풍자, 무기와 인간. 당시 세르비아, 불가리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세르비아 전쟁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던 사회분위기를 비판한 동시에 전쟁의 무익함, 귀족들의 위선과 전쟁 영웅의 여성 등을 날카롭게 풍자. 영웅적이면서도 무모한 군인 세르지우스의 징령으로 불가리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패전하면서 후퇴하는 세르비아 장교 블런칠리는 불가리아의 한 고위층 인사의 집에 숨어들게 되고 이곳에서 만난 여성 땅을 라이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세르지우스는 한여 르카를 통해서 라이나가 접근 전기를 숨겨준 것도 모자라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고 동시에 미모가 뛰어났던 르카에게 추근된다. 무기와 인간은 작가의 명성을 가지던 작품인 만큼 극구성이 탄탄하고 등장인물의 갈등이나 화해 구조가 자연스럽게 정의된다. 아슬아슬한 절정 부분에서 독자나 관객들은 스릴을 느끼고자 하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극작으로서 버나드 셔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계급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전쟁 영웅은 무모한 동기에 따른 말일 뿐이고 얌전하고 조신한 기적 여인은 내성 덩어리다. 오히려 위트가 넘치고 심장에게 그려지는 등장인물은 하녀와 하인인데 이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실제로 성공한다. 분명히 작품은 지배계급을 주인공으로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그거의 전개는 하층 계급의 은행에 이끌려간다. 극적인 장면에서 하녀 르카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라인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징적으로 계급 차이를 소멸시켜버린다. 이 부분은 작가가 생각한 평등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빠졌던 작가의 경력을 생각할 때 작품 속에서 기존 지배 계급의 위선을 고발하고 희화화하면서 오히려 하층 계급의 현실적인 생존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묘비명도 독설로 채웠던 작가 버나드 셔는 숱한 독설로 남긴 작가로 유명하다. 내가 오래 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스스로에게도 유머 섞인 덕설을 날리는 것이었지만 그의 모든 내용서와 풍자의 밑바닥에는 이상주의가 깔려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버나드 셔. 이상주의. 이상주의가 필요한 우리 사회, 최근 우리 사회로는 그들만의 보수와 그들만의 진보로 이루어서 정쟁의 성도를 이어가는 모습들이다. 우리 사회는 현실로 말하고 이성을 버렸기에 퇴보하고 있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통일 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분열을 인정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남바북이 적대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꿈꾸지 않았다. 사회는 어떤가 배고픔에서 벗어난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꿨는가 이상이 없었다. 버나드 셔의 이상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현실에서 이상이 현혹됐던 그는 스탈린 체제의 소련을 보고 강화될 만큼 분별력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있었기에 영국은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강대국 지위를 내놓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버나드 이상주의가 공공산주의를 선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공공사. 중국이 모두 중국을 사랑하는 작가 벌벅 대지 벌벅 미국 소설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 중국에 소원했고 그래서 첫 소설은 동홍서풍이었고 한 80여 권의 평론 등 책을 썼고 글을 썼고 그래서 다양하게 적어낸 중국 농민의 삶에 대한 풍부하고 충실한 서서적인 묘사와 전기치의 걸작이다. 1938년도에 작가 벌벅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한국 이름이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는 퓨어 진주이고 박하곤이 박진주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벌벅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녀가 대지 굴올스라는 작품으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간혹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사실 알아도 그녀가 미국 사람임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최초 여성 수학자 셀마 라길레프의 28년 노르웨이 여성작가 시그리드 운세트가 노벨상을 받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여성 벌벅이 노벨상을 받았다. 벌벅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교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대체로 남성 선교사들이 그렇듯이 아버지는 가정일을 돌보기보다는 현지 선교 열정에서 집안일을 어머니가 도맡아 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국을 고향이라고 여길 정도로 애착을 가졌다. 이러기나 중국을 사랑하던 작가였기에 미국인으로서 중국인의 전통적인 삶과 사상에 관한 소설을 썼음에도 전 세계 많은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문장을 쓸 수가 있었다. 그녀는 1917년 중국 농업연구의 세계적인 관리자가 된 노싱벅과 결혼해서 두 딸을 두었는데 큰딸은 아껴도 지적장애인이었다고 한다. 작가가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큰딸과 관련이 있다고 할 정도로 큰딸을 매우 아꼈고 이른들의 모습은 대제의 주인공 왕릉이었기는 지적장애인 딸의 반영이 되었다. 벌벅은 중국에서 주로 영문학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국민당의 북벌이 한창이었을 때 국민혁명군의 난징공격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하기도 했다. 딸의 치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을 오가던 벌벅은 결국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면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특히 소수민족을 위한 인권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가 되었지만 사회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고와 또 등등의 복지를 전개했다. 박경리 작가의 터지를 이런 듯한 소설 대지 미국의 벌벅의 대지가 되면 한국에는 박경리의 토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목의 의미도 없고 땅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고 땅의 생명력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결이 같다. 대지는 중국의 가난한 농부 3대의 삶을 그린 대여 소설이다. 주인공 황릉은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를 이어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당시 중국은 혁명사상이 전파되고 있었고 서구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여서 한순간에 멸문지혈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신분이 상승했던 경우도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사회였다. 왕릉 일가는 후자의 경우가 되어서 불의한 재산을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왕릉은 가진 재물로
땅을 조금씩 사모고 열심히 일해서 그의 생전의 고향에서 가장 큰 지주가 된다. 그러나 그의 세대가 저물고 아들 세대가 왕릉의 땅을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땅에 대한 관념이 달라진다. 왕릉이 목숨보다 깼던 땅은 아들들에게는 단순히 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땅은 곧 삶의 본질이다. 대지 속에서 첫째 땅은 애정이다. 둘째 죽음을 극복한다. 씨를 뿌리고 셋째 진실하다. 넷째 값을 매길 수 없는 땅은 가치이다 했는데요.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펄벅의 수상, 펄벅이 노벨 문학상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다. 1938년까지 총 38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는데 미국은 펄벅을 포함해서 고작 3명밖에 수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보상하고 있는 미국에서 수상자가 더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앞서 2명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수여한 적이 없었던 노벨상을 심지어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작가에게 수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 문학계는 탐탁지 않은 반응을 했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지도라는 문학가가 봤을 때 그 문학적인 구성이 단조롭게 보였으니 펄벅의 수상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작품 배경도 미국 작가가 쓴 미국의 이야기도 아니고 당시에는 정의 호랑이로 전락한 중국에 관한 이야기였으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펄벅이 수상한 이유가 있는데 인정을 불리하고 있는 큰 장벽을 넘어서 인류 상호 간의 공감을 얻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주목한 말한 작품들과 위대하고 생동감의 언어 예술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이상을 향한 노력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 펄벅이 쓴 중국 농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인종, 다른 지역, 다른 문명 사이의 다리를 역할을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중국인보다도 더 중국인 같았던 펄벅이였기에 동양은 미개하다는 서구 중심적인 편견 없이 중국 이야기를 쓸 수 있었고 이런 작가의 노력은 곧 지역과 성별에 상관없이 상을 써야겠다는 노벨상 정신에 부합했던 것이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믿음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자, 이제 특히 우리 사회는 땅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 이만큼 땅만큼 원래 주인은 없었던 것인데 모두 것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땅만큼은 개인의 사유를 막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가장 큰 불로소득의 원천이 된 땅을 다시 모든 사람 것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듯하다. 물씨는 모든 가치를 수치화해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 결과 세상 숫자 노름의 중요한 판이 되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돈으로 매겨지는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보다 가치 있고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게 있다고 믿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펄벅의 대지는 물신 시대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성찰의 거울이 아닐까?